일단 경북대학교의 많은 학우들이 구구적인 의제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극우 정치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사실은 청년 정치라 생각하거든요. 당신의 삶이 힘든 건 알지만 그것이 당신이 주장하듯 중국, 페미니즘 때문은 아니다. 누군가가 이제 속삭일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힘든 줄 알아? 기성세대 때문에. 그 민주화했던 놈들이 다 누렸고, 그리고 중국인들 때문에. 진보당이 제가 만나왔던 정당들 중에 가장 평범한 새로운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김문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광주에 어떤 뭐 나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어쨌든 그쵸. 뭐 다 빨갱이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어쨌든 반반만 섞어놔도 다 그냥 원래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고 서로 섞여 살 거고 특별하게 무슨 범죄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제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되게 가까운 도시인데 어떤 표를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 뒀구나. 그게 어떤 한국 정치의 최대의 어떤 잘못된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공통점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 소멸과 같이 두 지역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치 의제를 같이 대응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으면 좋겠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선택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두 분이 진보정당 중에서 왜 정의당이고 왜 진보당을 택했는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기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의당에도 매력을 느끼고 진보당에도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굳이 왜 진보당이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진보당이 익숙한 환경이었긴 합니다.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중에 그때 당시 민중연합당과 민중당에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역에서 인천 계양구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던 지역인데 인천 계양구에 제 눈에 띄었던 분들은 민중연합당 활동하시던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과 인연이 돼서 또 같이 많이 먹고 책도 같이 읽고 하면서 교류했기 때문에 사실 진보당에 남아있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그리고 대구에 내려오고 나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진보당이냐 정의당이냐 민주당이냐 어느 정당이냐 그런 고민 속에 진보당에 남아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진보당이 제가 만나왔던 정당들 중에 가장 평범한 그러나 이 사회에서 크게 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 조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들이라든가 농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대학생들에 관해서도 그들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그 노동조합과 함께 진보 정당 활동을 이어가고 내가 진보당이 좋은 의제를 던지고 여기에 표로서 응답을 받는 걸 넘어서서 이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당원으로서 혹은 지지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통합진보당 때부터 이미 당원 가입은 하셨던 거죠? 네. 그 이후에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갈래가 나눠지면서 네. 정의당을 선택을 하신 거고.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노선이 틀렸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론은 정말 잘못됐구나. 그렇게 어떤 게? 비판적으로 진보당 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활동들은 의심스럽잖아요. 어쨌든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일상적으로 뭐 활동하는 일들 뭐 최혜병 특허법이나 뭐 당연히 다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런 노선의 차이는 없겠지만 그런 조직의 어떤 실체를 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가 진행된다고 많이 진단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경북대학교의 많은 학우들이 구구적인 의제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사범대의 경우에는 좀 덜한 편이긴 한데요. 공대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IT대에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구적인 여러 가지 의제들에 동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이 북한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서 중국, 북한, 민주당으로 연계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네가 쓴 개헌 반대 대자보는 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공과대학 친구가 학회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회장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극우적인 의제에 많은 경북대 학생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측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한국의 예시를 들면 최근에 부정선거 여론이라든가 선거연수원에 99명의 중국인 해커 간첩이 뭐 있었다라든가 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거짓 정보들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구축해서 마치 이 온 나라가 중국의 점령을 당했다, 간첩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 이런 식의 정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극우의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에브리타임을 봤을 때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시그널이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제 광주에 있었던 집회가 있었는데 전국 학생 수요연합 광주지부라는 데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광주 MZ는 상남자 윤석열 지지한다.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했고 수십 명의 어떤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극우 정치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사실은 청년 정치라 생각하거든요. 그 사상과 이념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청년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광주라는 지역에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고 교사와 갈등을 빚고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가지고 대단히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가진 반감들이 느껴져요. 방금 말했던 이 학수련 광주지부는 이런 식의 출범을 했습니다. 전교조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세뇌 교육을 받았다. 실제로 이제 그 교사 중 한 명이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인 소송을 한다든지 실제로 이런 비슷한 류의 청년들이 그 정일성에 대한 평가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했던 광주 출신의 작곡가 정율성의 흉상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보수계 인사는 자신이 동상을 철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율성 동상 목에다가 노끈을 걸어가지고 뭐 반대하고 목소리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상을 이제 끈으로 묶어서 이제 당겨버리고 어제는 이제 상남자 윤카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도 걸고 나오고 있는데 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우화가 된다는 흐름 속에서 어떤 진보 정당의 역할이 균형을 찾아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선택지를 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극우화되는 계급이나 계층, 세대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 러스트벨트에 자기의 어떤 노동의 근거 이런 것들이 사라진 사람들, 자기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존재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극우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20대 남성들, 30대 남성들, 10대 남성들이 뭐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역차별을 받는지를 떠나서 주관적으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대 남성들이 군대에 갔다 왔는데 뭐 여성 친구들은 졸업을 앞두고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실제 취업도 해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군대에 갔다 와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상황에서 차별을 만들고 있는 잠재적 가해자라고만 낙인 찍는 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기가 이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측면을 잘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존재 박탈감을 느끼는 극우화되는 청년들이 너희가 존재 박탈감을 느끼는 게 너희 생각처럼 중국이 어쩌고 여성이 어쩌고 페미니즘이 어쩌고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이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만들고 당신이 이 사회에서 쓸모있게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나 산업들이 국소화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대안들을 좀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당신의 삶이 힘든 건 알지만 그것이 당신이 주장하듯 중국 페미니즘 때문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극우 세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파시즘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극우 정치가 가장 극단화된 사례가 제노사이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노사이드에서 그 가장 일반적인 심리 기제가 뭐였냐면요, 타자화였습니다. 우리와 상대방을 나누고 가르고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을 대단히 억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국학생수요연합 광주지부 학생들은 지금 우리들은 전교조 교사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하게도 세뇌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인에 대해서 그 핵심이 어디일까? 정말 그걸 믿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타자화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했던 말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우리 중산층의 부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가고 있다. 우리는 모든 걸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약자다. 그런 식의 어떤 억압적인 세계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앞으로의 문제는 한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성장할 수 없거든요. 1990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였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1%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내 집을 마련하고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 여기에서 느끼는 아주 강력한 억압의 심리적인 것들이 일단 현재까지로서는 인터넷에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요.
하지만 최근의 어떤 흐름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분노의 마음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그들의 억압적인 세계인식, 외부의 적에 대한 인식들이 해소되지 않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어떤 변화가 없는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김문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정말 극우 신당이 나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완전히 엎어버릴 수가 있다. 정말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광주에서 느끼는 게 광주는 산업의 44%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미래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한 달에 1000명씩 떠나고 있어서 올해 안에 140만 명이 무너지고 139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도 대구와 함께 손잡고 나란히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한 상황에 있고, 여기에서 특히 이제 박탈감 느끼는 청년들, 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제 속삭일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힘든 줄 알아? 기성세대 때문에. 그 민주화했던 놈들이 다 누렸고, 그리고 중국인들 때문에, 외부의 이민자들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정말 이제 아래로부터 끌어오르는 대중운동, 우리 정의당이나 진보당 기대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도 맹렬한 어떤 사회운동이 아래로부터 끌어올라가지고 정말 이제 한국 사회 변하지 않을까. 특히 그것을 보여주는 게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세분화인 것 같습니다. 호남의 시민들은 아직 많이 실망했지만, 분노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지켜야 되니까, 윤석열 싫으니까 이재명이 훨씬 낫겠지 해가지고 이제 표는 주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계급적인 차이가 생기면서 점점 그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억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외부의 적들, 그리고 특히 아까 말했던 그런 극우와의 기제 중 하나인 타자와 이런 게 작동하고 정말 이제 그런 게 생긴다면은 새로운 어떤 우리가 겪지 못했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온다면은 진보정당이 어떤 걸 해야 될지 지역에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가장 앞장서서 막아내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어떤 진보정당의 역할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위해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말해야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어떤 거대한 경제 흐름이나 사회 흐름을 막아내기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광주가 약간 최전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광주의 무너짐을 물론 극단의 상황에서 이렇게 가정을 해주신 거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아찔하긴 합니다. 저는 그거를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대구보다 너무 남일처럼 광주가 얘기하시는 거 더 아니에요? 최전선이네. 아니 근데 동규님 출마하실 직업 정치는 생각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너무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저 인티비여가지고요. ENTJ가 아닙니다. 제가 ENTJ였으면 했는데 네. 인티비여가지고 조용히 사는 게 좋아가지고요. 저 은둔형 외톨이 하려고요. 네. 지금까지 극우화 시대의 지역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역주의자였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이제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가 정말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사실 언제나 세상에는 양극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까지 바르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어떤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언제나 있었던 양극단의 의견이 최근에 이제 마치 이제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정말 이제 급부상하고 있고 서로 더 이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점점 다른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하나의 어떤 질서로 통합돼 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도 사실은 정말 이제 1대1에 그야말로 그 어떤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선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진보정당의 역할이 남아있다. 진보정당이 이제 양극단의 정치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의견을 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어떤 공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